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당이 압승했으니까 야당부터 여쭤볼게요.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예. 뭐 민심 무섭다는 이야기는 아무거나 하니까 아무나 하는 건데 예. 계속 결국 이제 좀 이 정부가 적폐청산, 촛불 정신 그거 갖고 4년 동안 버티다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이냐? 예. 그러니까 180석이 결국 독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작년 4.15 총선이 180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로 완전히 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자신들은 개혁 입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입법 독주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 자체를 굉장히 지지층만 의식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나 찬반이 있는 것마다 꼭 이 정부가 선택하는 걸 보면 49대 51에서 51을 선택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이 기재에 깔린 생각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저는 강박관념 같은 걸로 느껴졌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지하는 나를 지지하는 40% 지지자들을 절대 잃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내년 대선에 가까이 가서는 정책을 조금만 조정하면 거기다 10몇 퍼센트 붙이면 51%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로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예.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이 다 이제 알아챈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민심의 심판이었다라고 봐요.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총론 뭐 성남 민심의 심판이란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예. 없는 거죠.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민주 계열이 참패한 것은 뭐 거의 없으니까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보다 이건 더 참패를 한 거기 때문에 부산, 서울 모두 전 선거구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거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촉발된 성남 민심이라고 볼 수밖에 예. 없어요. 부동산 문제, LH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상조 정책실장 등 고위층의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성남 민심에 정말 기름을 끼얹는 건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력이 없다. 예. 라는 걸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도 없다. 네. 뭔가 민주 진보 진영이면은 보수 정권 또 보수 정치 지도자들과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다. 네. 그리고 또 오만하다.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읍소 전략을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읍소를 했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뭐가 잘못됐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결여된 것 같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과는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모습.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과를 한다면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제시도 부족했다. 그래서 성남 민심이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강력하게 몰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직전에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샤이 진보를 많이 여권은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회 진보라는 게 뭐 좀 그냥 언론 용어인데 예. 뭐 부끄러워서 뭐 숨어 있다가 나옵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말이 좀 틀린 말이고 아니 찍어줄만 해야 뭐 찍어주는 거죠. 예.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 부동산 LH 사태 이런 건 다 하나의 계기예요, 계기. 누적된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면은 1년 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문제의 뿌리는 이번 대패의 뿌리는 1년 반 전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부터 이게 배태된 거예요. 한번 예. 돌이켜 보세요. 19년에 그렇게 촛불이 다시 등장했던 그 때문에 그나마 20년에는 착각 효과를 가져와서 180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논리 그대로 조국 이어진 게 뭡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1년 작년 연말까지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 사퇴할 때까지 나라의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다 뿌렸어요. 예. 검찰개혁.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검찰개혁인지도 모르겠지만 다 좋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을 때 박범계 장관이 왔을 때 모든 신문이나 언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조국은 잊어라. 정말 좀 편하게 뭐 좀 우리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또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예. 박범계 장관 있고 나서 또 범죄 수사 뭐 추는 이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저는
이 정부의 실책에 많이 좀 실망했다는 거. 또 3월 2일 날 LH 터지고 3월 4일 날 윤석열 사퇴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누적된 거다. 그래 예. 이것은 뭐 LH 문제다, 부동산이다, 정책 단위별로 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기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말합니다만 내년 대선까지도 이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분 말씀하신 데 어떤 정권, 요번에 어떤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는 어떤 굵은 줄기는 뭐 동의하시는데 그 진단 부분에서는 약간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은 지금 보면은 어떤 전반적인 국정기조, 취임부터 지금까지를 말씀하시고 배 교수님은 LH 사태, 최근 들어 있었던 어떤 굵직한 사건들,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데 이 전반, 국정 기조의 전반 때문이다. 여기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으신 거죠? 예. 국정운영 기조 전반에 대해서 지금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부분과 또 부동산 문제를 서로 나눈다는 것도 사실 경계가 매우 그러니까 신 의원님 모호하고 강조하신 건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 그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누적돼 왔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데.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개혁이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민심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촛불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냈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예.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도덕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전면적인 대대적인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돌아온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심판이거든요. 심판도 정부 여권에 대한 심판이에요. 잘할 경우에는 표를 찍어줘서 계속하게 하고 못할 경우에는 이제 표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은 누구나 시대적인 과제고 소명이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검찰 개혁이 추미애 윤석열 모습을 보면서 이 검찰 개혁이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촛불 민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초심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배 교수님 모시기엔 여권 입장에서.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개혁을 위한 개혁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도 사실은 이제 공수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공수처법 통과하고 또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80석을 밀어준 부분도 강한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오만한 권력으로 비춰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신 의원님은 이번 결과가 야권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앞으로? 그 대선 구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예. 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2016년 이후 5년 만에 4연패의 고리에서 그나마 벗어났다는 부분 하나 중요한 거고 또한 이게 이번 투표를 보십시오. 이게 적어도 1,2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지를 받아봤어요. 그 얼마 투표했습니까? 서울에서 490만, 부산에서 155만, 전체적으로 670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자, 1,200만 명이 투표지를 받았다. 700만 명 가까이가, 670만 명이 투표를 했다. 이거는 4분의 1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어찌됐건 움직인 선거예요. 여기서 판단이 나왔다. 중요한 거죠. 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정치 지형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핵 직전으로 돌아갔다. 탄핵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원상회복이 된 거죠. 정치 지형 자체는. 또 하나는 중도가 적어도 보수를 지금까지 외면했다면, 보수 정당을 외면했었다면 지금은 어느 뭐 특정인입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노력한 것, 그 국민의힘이 그나마 노력한 덕분에 중도가 그래도 정치적 부담감 없이 큰 거부감 없이 보수 정당을 선택해야 됐다는 것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분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당 또한 또 언젠가는 또 심판받겠죠. 예. 여당의 지형 변화를 여쭤보기 전에요. 오늘 대통령 사과한 거랑 한번 들어보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각 당 평가에 대해서요. 여야 반응
청와대 발표, 문재인 대통령 입장까지 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값진 승리이고 현 정권과 유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과입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자, 여당의 반응은 뭐 예상했던 반응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당의 대선 구도나 구도는? 여당은 지금 이제 뼈를 깎는 쇄신, 예. 자정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이 있지 않고서는 돌아선 민심을 쉽게 돌리기 좀 어려운 거죠. 예. 지금 이제 대선이 11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1개월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이렇게 참패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등을 돌렸어요. 대표적인 게 2030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 정청 모두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성범 의원님하고 좀 다른 부분은 예. 아까 이제 탄핵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은 좀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뛰어나서 선택했느냐라는 것보다는 현재 민주당 여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성 그런 경고의 표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실망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인데 지금 진보도 기득권화된 이런 부분, 권력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역시 첫 번째로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25번이나 내놨지만은 집값 안정 또 그리고 전월세값 안정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 우위에도 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의원들 전수조사해서 뭔가 국민의힘보다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대통령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총론은 알겠는데 네. 구도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이재명 이런 어떤 대권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권 구도에는 당장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승을 했다면 승리를 했다면 본인이 다시 탄력을 받아서 대권에 도전할 그런 기반을 만들 텐데 이번에 이제 두 번 다 패배했고 또 책임론에 지금 상당히 휩싸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왜 공천을 했느냐.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선거를 총 지인도 지휘했는데 패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대선 가도에서 좀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친문 제3 후보론을 등에 업고
정세균 예. 총리가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친문 제3 후보론이 탄력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결국 이제 선거가 중도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번 중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거의 30%로 압축이 되고 한 40%에 달하는 중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가장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리한 입지에 서게 예,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네네. 분석하시는군요. 야당은 어떻습니까? 신현님 보시기에 뭐 야당의 지금 핵심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과 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것보다 급한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났으니까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당 전당대회를 마련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예. 급선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그나마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예.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빨리 좀 절차를 예. 마무리하는 게 남아 있고 제가 보기 윤석열 총장이 당장 뭐 당에 들어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3지대 이런 것은 호사가들이나 평론가들이 하는 소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9월이든 10월이든 예. 국민의힘과의 어떤 연대, 연합, 통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정해져 있는 법칙이. 근데 그 정치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엇갈리던데 어차피 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은 그쪽으로 쏠릴 것이고 차라리 국민의힘이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그렇게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고 미래를 예. 누가 알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럴 가능성 제로예요. 아, 왜? 예. 아니 그것은 예. 아니 특정 개인의 어떤 그 구심력으로 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 지금 윤석열 총장 전 총장에 쏠리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에 맞섰다는 이미지 외에 별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 어찌됐건 예. 아주 굳건하고 그 개인 강해 보이는 캐릭터의 굳건한 이미지, 정의와 어떤 법치주의의 옹골찬 모습 이런 거니까 제가 원래 거리 쏠려갈 가능성이 제로고 아, 예. 나중에 되면 아마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윤 총장과 함께 우리 당과 연합하는 국민의힘과 연합하는 그런 구도가 가장 좀 정확할 겁니다. 그 호사가들 얘기지 뭐 전 얼마나 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뛰실 생각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그것은 본인의 뭐 속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 본인도 그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그건 이제 가능성 예. 신현님 전망과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변수가 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당을 흡수하고 윤석열 총장까지 전 총장까지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명분이 없어요. 예. 본인이 적폐청산 앞장서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켰는데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키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맥락을 들어봐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제3지대를 통해서 제3지대 후보가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오히려 힘을 합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야권이 재편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정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근데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는데 아니 이게 뭐 살펴보면 될 일이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권의 쇄신 이런 게 온 국민의 기여가 사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선거에서 찍고 나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쇄신과 성찰하겠다는 게 끝없이 반복되어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권에서 우리가 관찰할 때 유심히 봐야 될 때 이런 대목 그러니까 의원총회 제가 어떻게 보면 눈에 저 전경이 그려지는 게 의원총회 한다고 민주당 의원총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과감한 개혁을 못해서 졌다. 예. 자, 더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는 쪽. 예. 아니다. 오만과 독선이 문제였다. 대야 협조 노선이나 정치를 좀 온화하게 가져가자는 온건 노선에 이 노선이 어차피 충돌한다. 그런데 예. 지금 보면 반성한다는 게 어느 지점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딜레마를 굉장히 못 벗어난다. 예. 그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적어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예. 제가 볼 때 첫째 총리를 누굴 임명할 거냐? 예. 어떤 부서를 임명할 거냐?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전해철 내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그다음에 황희
문체부장 아니다. 예. 선거 어떻게 보면 선거 대비형 포석처럼 보여지는데 총리까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을 앉힐 거냐는 대목. 예. 두 번째는 검찰총장을 누구로 할 거냐. 예. 뭐 임기도 얼마 안 남고 하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킬 거냐는 문제.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대야 관계에서 적어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대목. 뭐 야당이 양보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둘 거냐. 또 공식인 국회 부의장, 야당 몫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총체적인 데서 조금씩 답을 해주는 게 여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호탄이 될 거다. 그 이전에 봐서는 제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어떻게 국민의 보세요, 여 교수님은? 예. 네, 일단 18개 상임위 문제는 예.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예, 이유로 그 부분 이건 빼고 전혀 앞에, 예, 상관이 앞에 없는 지적하신 얘기고 부분. 예. 총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정세균 현 총리가 사실상 사의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 3할 5초면은 이제 그 말 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올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뭔가 좀 통합형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이낙연, 정세균 호남이 있으니까 비호남. 그래서 이제 김부겸 예.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강력하게 부상이 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여성 총리 하면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대대적인 일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김영란 전 예. 대법관처럼 비정치인이 나서는 게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총리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총장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이요? 검찰총장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선거 결과도 나왔고 또 현실적으로 뭐 기소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기는 좀 어렵다. 예. 역시 이제 상당히 이 절충형. 탕평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인물이 굉장히 있나요? 좀 어려운 지사.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찾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는 뭐 한동수 예. 그분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예. 뭐 판사 출신이죠. 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을 놓고 그 원인 분석을 놓고 부딪힐 것이다. 저도 거기 상당 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부분은 될까요?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예. 대대적인 쇄신, 혁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예. 문제, 그리고 노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친문 핵심들로는 계속해서 개혁을 부르짖자. 예. 아니다, 지금 민생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개의 가치 노선이 충돌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생 개혁에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민생을 위한 계획은 더욱더 줄기차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혁이 유권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나, 예. 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 치중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지도 체제 관련해서는 지금 지도부가 총괄 사퇴하기로 한 건 잘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형 원내대표를 조기에 뽑아서 다시 이제 전대를 한다는데 그거보다는 비대위 체제로 예. 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은 그 시간은 다 됐는데 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많은 비판이 이번 선거 결과가 뭐 다수의 비판이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준 것이지 야당 표가 아니다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그러면 예. 겸손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이야기인데 또 그것도 좀 냉정하게 보는 게 좋아요. 예. 그거는 뭐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국민의힘도 그만큼 노력한 게 인정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가장 양대 약점 호남과 젊은 층이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당이 노력을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중도층이 그러면 정치적 부담감이나 거부감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어찌됐건 잘 해온 거고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정확하게 김종인 의원 지적한 거예요. 앞으로 특정 이념이나 지역 중심으로 가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대목이 있는 거고 내부 반목과 분열이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다. 절대 당권 놓고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갔으니까 후배들이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시간 그 당권 놓고 싸우지 말라 가장 걱정되는 분이 누군가요? 지금 신우님 보시기에. 예. 아니 그러면 특정인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저는 자 좋은데 오늘 진짜 이 정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1년 남았잖아요. 1년. 내년 뭐 3월 달에 선거하고 내년 5월 2022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냐? 정책 국정 기조를 실용과 실질로 가져가야 돼. 실용이라 하면 이념 앞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이념 운동권 논리 앞세우지 말고 실용을 가져가라. 실질은 뭐냐?
구호와 이벤트 하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라. 예. 일을 해내라 이거예요. 예. 1년 해내면 결과적으로 잘하면 국민들이 인정하면은 정권 재창출이 되는 거고. 예. 이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짜 맞춰가지고 공학적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끌려 내려간다. 이게 정치 법칙이에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 실용과 실질. 실질로 해가지고 정권이 연장되면 별로 국민한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좀 야당에서는 예. 더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런 경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